괴담 읽는 남자? 나 그것도 하고 싶기는 해. 괴담 같은 거 어디서 봐야 돼? DC? DC의 괴담? 뭐야? 긴장하거나 불안하게 되면 뉴드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뭐지? 엄마랑 같이 버스에 탔는데 예전에 쭉방할 때 오싹방에서 본 거였는데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편의상 A라고 하고 A가 집에서 엄마랑 같이 누워서 낮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야. 꿈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사람들이 표정도 없고 느낌이 쎄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내리자고 해서 하차벨을 눌렀는데 기사가 무시하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뒷문이랑 가장 가까운 자리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A 보고 먼저 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리고 이제 엄마가 뛰어내리려고 양팔을 쭉 뻗었는데 그 상태에서 꿈이 깬 거야. 근데 옆에 엄마가 만세하시는 것처럼 양팔을 위로 쭉 뻗은 채 돌아가셨댔어. 좀 소름인데? 조현병 걸린 여동생. 오빠 그 초밥 같은 건 뭐야? 초밥이야. 옆에 그 간장 같은 건? 간장이야. 이상해. 역시 이상하단 말이지. 내 여동생은 조현병 환자다. 너 요즘 약 제대로 먹고 있는 거 맞지? 오빠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오빠야말로 약 제대로 먹고 있어? 내가 무슨 약을 먹어? 말했잖아. 약 안 먹으면 위층에 사는 러시아인들한테 도천당한다니까? 우리 집 아파트 꼭대기잖아. 위층이 어딨어. 예전엔 이런 대화를 대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마이너스를 도저히 못 견뎠었다. 나까지 미쳐버리는 것 같아서. 오빠 응? 방금 저 여자가 초밥에 독을 넣었어. 여동생은 종종 타인의 행동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곤 한다. 지금 씹고 있는 거 빨리 뱉어. 독초밥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내용은 기괴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다. 오빠도 알겠지만 17월 43일 월요일엔 하늘을 나는 문어들이 촉수로 휘감고 초등학교 졸업장 받았을 때 교장 선생님이 언제 오셨더라? 오빠 기억나? 이렇게 대화 중 갑자기 의미 없는 문장들을 지리멸렬하게 늘어놓을 때도 있다. 한땐 귀엽고 얌전했던 아이가 타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 무척 두렵다. 하늘을 나는 문어라. 재밌는 발상이네. 하늘을 나는 문어 진짜 있어. 저기 봐봐. 여동생이 가리킨 손끝엔 창밖에 푸른 하늘일 뿐. 환시와 환청, 조현병의 대표 증상. 그녀의 눈엔 하늘을 나는 문어 따위가 실제로 보인다고 하니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다. 다 네 망상 속의 존재야. 초밥이나 먹어. 그런데 오빠는 왜 가면을 쓰고 있어? 가면?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어? 오빠뿐만 아니야. 이 식당 안에 있는 모두가 시꺼먼 가면을 쓰고 있어. 다들 무도회라도 가려는 거야? 나만 빼놓고? 춤 안 출 거면 가면 나 줘. 내가 쓸래. 자리에 앉아. 싫어. 좋은 말로 할 때 싫다니까? 자리에 앉으라고! 오빤 왜 나만 미워해? 내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망상만 하는 동생이라 미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미칠 것 같다. 아니 이미 미쳐버린 걸지도 모른다. 오빠 왜? 아까부터 저 여자가 계속 우릴 노려보고 있어. 또 초밥에 독을 넣을 작정인가봐. 오빠 저 여자 칼로 좀 찔러줘. 다시는 초밥에 독을 못 넣게 칼로 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푹푹 찔러서 내장을 모조리 토막내줘. 작작 좀 해 씨발! 저기 손님 괜찮으세요? 소란 피어서 죄송합니다. 얘 때문에 어디 갔지? 손님 일행은 없으셨는데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 분명 여동생이랑 같이 왔거든요. 손님? 산속 고시원 무서웠던 경험. 7080사는 공무원 공부한다고 빡빡이로 삭발하고 폰도 다 냅두고 1년 동안 미친듯이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까지 공부 10주 지고 있는데 새벽 3시 넘었나? 저녁을 적게 먹었는지 배도 좀 고프고 맥주도 한 잔 땡기더라고. 5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어서 가로등도 없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컴컴한 길을 갔지. 그날따라 엄청 어둡더라고 씨발. 암튼 편의점에 맥주랑 유포를 사고 나와서 바로 맥주 빨면서 느긋이 고시원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차가 한 대 지나갔는데 차 라이트에 비친 것 중에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게 보이더라고. 좀 섬찟했는데 자세히 보니 초딩 저학년 정도 되는 애가 쪼그려 앉아있었어. 그래서 애가 여기 앉아있는 거네 하고 걸어가는데 진짜 닭살이 존나 올라면서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쟤는 왜 저기 있지? 집에서 쫓겨났나? 정신이 이상한 앤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당연히 다시 되돌아갈 용기는 없어서 닭살 돋은 채로 걸으면서 혹시 따라올까 싶어서 모든 감각을 귀에 집중했음. 절반 정도 왔나? 발자국 소리는 없는데 뒤에서 갑자기 형? 형아? 잠깐만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려서 맥주고 육포고 나발이고 다 뒤로 집어던지고 뒤는 못 돌아봄. 고시원까지 존나 빨리 달렸다. 그리고 문 잠그고 아침 해 뜰 때까지 푸시업 존나 했음. 들어오면 좁혀려고. 발도 존나 까지고 씨발. 귀신은 아닐 거라 믿지만 좀 무서운 경험이긴 했다. 얘들아 나 방금 귀신이랑 차 같이 탄 것 같다. 방금 겪고 숙소 와서 동료한테 양해 구하고 숙소 불타 켜고 폰으로 급하게 적는 거라 글에 두서없는 거 양해줘. 난 원래 명색이 공돌이의 공대 출신이라 귀신이나 괴현상 좆도 안 믿는 사람이고 괴담 들을 때마다 귀신도 사람인데 무섭긴 해도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여자 귀신 나오면 떡이나 한번 쳐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사수 형이 갑자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외딴 곳에 있는 회사 창고 경비원 없음. 개 한 마리 묶여있어. 들려서 자재 확인하고 나가려는데 그날따라 인긴척만 들리면 미친듯이 짖는 개가 안 짖더라고. 별 생각 없이
없이 불 끄고 문 닫고 자물쇠 잠그고 차에 타려는데 안에서 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엔 그냥 뭐가 떨어졌나 보다. 에이 씨발 하고 문 열렸는데 열면 좆될 것 같은 느낌이 싹 들더라. 왜 사고 나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 등 뒤에 식은땀 싹 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고리 잡고 멍하니 서 있는데 쾅쾅 하는 소리가 한 5에서 7초 정도인가 간격으로 계속 쾅쾅 쾅쾅 하면서 가까워지더라고. 벌벌 떨면서 한 30초 정도 나도 모르게 정신 나간 것처럼 문고리만 잡고 있는데 바로 내 앞에 문틀을 발로 쾅쾅 차는 소리가 들리더라. 갑자기 존나 화가 나서 중딩 땐가 한 번 싸워본 뒤로 이 정도로 흥분된 적은 없었는 듯 문을 팍 열고 야 이 씨발 새끼야, 개 씨발 새끼야, 개 씨발 족같은 새끼야 하고 존나 크게 샤우팅하면서 어깨빵으로 문짝을 부수듯이 하면서 들어갔지. 본능적으로 바로 눈앞에 뭐가 있으면 뭐든 죽기 살기로 두들겨 팰 생각이었던 것 같은. 근데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심지어 밖에 지나가는 차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서 나가려는데 문이 쓱 닫히더라고. 근데 다시 곱씹어보니 이건 그냥 바람 때문인 것 같아. 존나 2초 만에 문 잠그고 아반떼 타고 엑셀 밟고 언덕 밑을 내려갔는데 난 분명 언덕 밑 내려가면서 안전벨트를 잠갔는데 조수석에 안전벨트 안 잠갔다고 띵띵 울리더라고. 시발 좆됐다 싶어서 거의 울면서 대로변으로 나오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5분 정도 통화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 한청이나 가민 반응일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무런 생각 말고 숙소에 동료들도 있을 거니까 중간에 편의점이나 마트 들려서 차문 다 열어놓고 트렁크 열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10분 정도 진정하고 들어가서 자라길래 편의점 들려서 맥스캔 커피 한 캔 마시고 씻지도 않고 이글 쓰는 중. 내 생애 최악의 경험이었다. 내일 출근하면 들려서 뒤져봐야겠음. 진짜 뭐든 다시 걸리면 뒤지게 패서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듦. 원래 안 이렇고 참피물도 잔인해서 싫어하는데 그년만은 꼭 잡아서 머리 쥐어뜯어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남. 방금 나도 모르게 폰 충전기도 던져서 부숴버림. 되게 기분이 이상함. 씨발 문 열고 씻고 불 켜고 자야겠다. 근데 이거 좀 무서운데? 존나 2초 만에 문 잠그고 아반떼 타고 엑셀 받고 언덕 밑 내려가는데 난 분명히 언덕 밑 내려가면서 안전벨트를 잠갔는데 조수석에 안전벨트 안 잠갔다고 띵띵 울리더라고. 밑에 만화 재밌어서 조현병 만화 하나 더. 아빠 저희 왔어요. 오늘은 아빠의 기일이다. 아빠는 오빠가 머리가 다친 지 2년 만에 죽었다. 교통사고였다. 오빠는 군대에서 머리가 다친 뒤 바보가 되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침을 흘린다. 아빠가 죽기 전까진 그 끈적이는 침을 닦아주었다. 아빠가 떠난 후론 그냥 이렇게 내버려둔다. 왜 멈춰? 저거 먹고 싶어? 질질 에요. 2개 주세요. 쪽쪽 어물 어물. 오빠가 바보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아빠는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매일 공사장으로 향했고 나는 학업을 내팽겨치고 쉴 틈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빠는 집에서 침말을 흘렸다. 침을 질질질 더블. 하루하루가 고되긴 했어도 끝이 난 건 아니었다. 그날엔 그날의 행복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젠 떨어뜨리면 어떡해 바보. 울먹울먹. 이구 자 내 거 먹어. 어물어물. 맛있어? 끄덕끄덕.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녁에 오빠가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줄게. 알았지? 입 벌리지마. 샴푸 들어간다고. 왜 어렸을 때 오빠가 내 머리 감겨주고 그랬잖아. 기억나? 그땐 오빠 진짜 듬직했는데 지금은 그냥 덩치 큰 아기가 돼버렸어. 응? 오빠 그거 뭐야? 쓱 구겨진 종이. 편지잖아. 하나뿐인 내 동생에게. 잘 지내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자기 전에 몇 자 적을게. 오늘 훈련 중에 문득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고 지겨워도 너랑 아버지 나아가 조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하루를 견딘다. 그나저나 아버지 몸은 좀 어떠셔? 군대에서 편지 썼다. 동생한테 내 동생한테 줄 거다. 자기 전에 약 먹고 자야지. 잘 자 오빠. 아빠가 보고 싶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도 보고 싶다. 잠들기 전의 상상은 어째서 이토록 생생할 것일까? 아빠? 오랜만이야 딸. 아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응, 나 진짜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 이제 마음껏 울어도 돼. 100일몽의 들판. 영원히 이곳에 머물고 싶다. 꿈에서 깨어나기엔 난 너무 지쳤으니까. 콜록. 잘자 오빠 잘자. 좋은 꿈 꿔. 헉. 귀신이 나오는 낚시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사는 낚시인입니다. 1-2주에 한 번 정도 바람 쐬러 나가는데 겨울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낚시터에서 대만 펴놓고 쉬다 오는 정도입니다. 이번 주말쯤 1박 3일로 쉬다 오려 하는데 사람 없는 저수지로 가려고 합니다.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밤 낚시도 혼자 하고 합니다. 밤에 낚시터에 사람들이 있으니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겨울철에 바람 쐬러 나오면서 사람 없는 낚시터 위주로 다니고 괜찮은 저수지 봐놓았다가 여름에 밤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귀신 나오는 저수지 검색해봐도 별로 괜찮은 데가 없네요. 한 2명 귀신 봤다 이런 데 말고 낮에도 귀신이 나온다더라. 여러 사람 물에 빠져 죽어
죽었다거나 살인사건이 있는 저수지라거나 근방이 유명하고 귀신이 자주 나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저수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귀신은 나와도 되지만 멧돼지가 자주 나오는 곳이면 댓글에 멧돼지 자주 출몰한다고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사골지 송포지 혼자 앉아있으면 찌릿찌릿합니다. 두 곳 다 귀신붓이라고 한방터입니다. 밀양 초동면 거만리 478-4 수로입니다. 귀신 봤단 분들이 많지요. 세 곳 다 혼자 있어봤는데 좀 싸합니다. 붕어도 걸면 쓸만합니다. 살목지 한번 가보시죠. 제가 언제 조행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잘하면 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살목지 유명하죠. 저희 동네선 가까워도 안 가는 곳. 거참 별난 취미를 가지신 조사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죽을 수도 있는 곳을 알려드리지요. 경북 경주시 안강읍 파곡저수지역 매운탕단지 뒷산에 저수지 2개가 있는데 밑에 것 말고 산중턱에 폐쇄된 지 오래된 천주교 공동모지 있는 곳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류곡지 한번 가보소. 이유는 묻지 말고 4륜차만 진입 가능합니다. 새 차라면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폐차됩니다. 제 방에서 보면 상류 오른쪽 대나무 숲지나 평탄하고 평탄한 자리 수심 3m 내외에 앉아서 밤낚시하소. 상류까지 차량 진입됩니다. 혹시 시체라도 수습할 수 있는 조우분과 동행하시고 동행조사님은 건너가지 마시고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 마주보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194번지 상류곡지입니다. 궁금해서 댓글 단 사람이 남긴 번지수를 구글 위성지도로 조회해봄. 어떤 미친 사람이 여기서 혼자 밤낚시를 한단 말임. 저길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 의문. 추가로 텐트 칠 자리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 데 가려 하느냐. 혼자 가지 마라 이런 글은 적지 마시고요. 간단한 낚시터 소개랑 위치 낚시터 이름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죽이고 묻으려는 거 아니야? 멧돼지는 땅 파헤치잖아. 맞네 시발. 합리적 의심이 좀 드는데? 노래 좀 바꿀까요? 씨발. 이거 보고 존나 놀랐네. 쓰레기년. 존나 놀랐네. 일반인이 따라하면 안 되는 놀이가 있나요? 분신사바. 정말 기가 적당하고 신의 가물이 없는 사람이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무당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던가 귀신을 불러내는 게임을 하게 되면 정말 그대로 빙의가 될 수도 있고 귀신을 눈으로 본다기보단 몸으로 구토를 한다거나 그런 신체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위험해요. 분신사바. 종이에 OX를 그려놓습니다. 상대와 마주 앉아 연필을 자칫 잡는다. 분신사바 주문인 분신사바 오이테쿠다사이로 외친다. 어깨가 무거워졌다면 귀신님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 연필이 저절로 오를 향한다면 귀신이 왔다는 증거. 만약에 저런 놀이가 궁금하시면 그냥 한국에서 하세요. 굳이 일본 가서 하지 마시고. 진짜 일본은 음기가 강해요. 한국에선 그냥 스쳐 지나갈 기운도 일본에선 진짜로 느낄 수도 있어. 그만큼 음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분신사바 경우는 귀신을 불러오는 주술이잖아요. 본인 얘기를 하면 와요. 밖에서 소곤소곤 대는 소리가 들려와. 가만히 듣다 보니 저게 내 얘기 같은데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귀신도 궁금하잖아. 만약 그 주위가 너무 음기가 강하고 터가 안 좋다면 만약 그런 곳에서 하면 그럼 진짜 구토하고 그럴 수 있어요. 분신사바는 효과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 해봤죠. 그때 그냥 느낀 거였어요. 이거 진짜 귀신이 나오는 거구나. 왜냐하면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거든요. 혼자 숨바꼭질. 이거는 좀 유명하죠. 무당들도 하기 꺼려하는 위험한 강령술. 강제로 령을 불려내 자신의 저주를 해달라는 위험한 놀이. TV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을 꺼놓는다. 게임에 함께할 인형에 자신의 손톱 머리카락을 넣는다. 인형의 이름을 말하며 첫 번째 술래는 땡땡이라고 말한 뒤 땡땡 찾았다라고 외친 후 뾰족한 도구로 인형을 찌른다. 인형에게 술래를 넘겨준다. 소금물과 소주 등을 입안에 먹은 후 숨는다. 혼숨에 비하면 분신사바는 그냥 애기인데? 분신사바가 장난일 수준일 정도로 이거는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예요. 무당들이 흔히 비방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저주? 혹은 혼을 떼어놓는다거나 비방을 친다거나 해서 그 사람을 조용히 묶거나 할 수 있어요. 허수아비처럼.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이건 인형인 거잖아요. 인형 안에 본인 손톱이랑 본인 머리카락을 넣는다는 건 본인 신체 일부를 넣은 인형을 찌른다잖아요. 그건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 그 행위는 자기 자신을 아프라고 저주하는 일이에요. 실제 이는 무당들 사이에서 쓰는 방법. 머리칸이나 손톱을 가져오라 한다거나 이 숨바꼭질은 귀신이 자신을 찾고 말고를 떠나서 귀신들에게 자신을 저주해달라는 꼴이에요. 이 행위는 절대 해선 안 돼요. 뒤에 이상한 거 움직인다고? 저 지금 맞짱틀 준비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분신사바를 해보는 게 낫지 혼숨은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말. 이건 단순한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들이 못 찾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물을 머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귀신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자신을 지나치게 하려고 소금물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렇게 했던 인형이 있으면 그건 버려야 돼요. 우리 이 얘기하는 집안에 인형이 많은 걸 안 좋아해요. 귀신들이 집안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인형 항아리잖아요. 구성놀이, 귀신을 불러 함께 노는 것으로 빙의의 위험성이 높은 편. 일주일에서 몇 년 동안 한천과 한각, 심하면 빙의까지 초래한 아주 위험한 게임이라고 한다. 이 사람 무당인가봐. 근데 무당이 왜 이렇게 힙해? 무슨 뭐 귀걸이에 피어싱까지 하시고. 여우창문. 하수도 계다. 현재 대한민국의 하수도는 이렇게 건물 밑에 있습니다.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런 곳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가장 힘든 일이고요. 그렇기에 이런 썰들과 제가 겪은 일들을 썰을 좀 풀려고 합니다. 1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하수도는 공사하기 전 사전 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보통 2인 1조, 3인 1조로 들어가죠.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작업하는 위치는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은 종단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작업이 기본 몇백 미터가 기본이라 손정등 하나 들고 좁은 하수도로 기어가거나 넘어가거나 합니다. 혼자 들어가서 부서진 곳이 있나 아니면 쓰레기등이 있는지 퇴적물이 있는지 찾아보러 들어가죠. 2인 1조로 들어가면 이게 좀 덜 무서운데 혼자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든 신경이 손전등 불빛이 보이는 곳과 온갖 소리들에 시달려야 합니다. 집중도 안 돼서 더욱 무섭고 힘들죠. 그런데 이 하수도에서 나면 안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혼자 들어가서도 들어봤고 둘이 들어가서도 들었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하수도는 작업 구간이 길어서 사전 점검이 기본 몇 시간씩은 걸립니다. 저희는 사전 점검 전에 하수도를 열어 산소 농도 측정 후 안전하면 들어갑니다. 하수도마다 깊이가 달라 어떤 곳은 3m, 어떤 곳은 10m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산소농도 측정기를 휴대하며 들어갑니다. 손전등을 들고 도면 작성을 위해 기준점을 잡고 표시를 하며 한 발자국씩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물 깊이가 깊어지는 곳이 가장 무섭습니다. 속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허벅지, 종아리, 무릎 등이 물이 밀려와 어부복이 몸에 딱 쥐어질 때마다 누군가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나고 종종 이물질들이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죠. 앞이 안 보이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기본이고요. 이런 하수도를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듯이 하수도에서 날 수 없는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 하이힐 소리, 남자 구두 소리, 슬리퍼 소리, 운동화 소리. 분명 하수도에서는 날 수도 없는 소리들이 들려 이곳에 집중하면 내가 들어온 위치벽에 표시해둔 나오는 길, 지도 등이 한 번이라도 틀어지면 그대로 하수도에 갇혀버리죠. 몇 번 당해봐서 저도 저런 소리가 날 때면 절대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절대로 신경을 쓰는 순간 죽는다는 생각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저도 말도 안 되는 걸 본 적이 있기에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물 위에 다리만 둥둥 떠다니는 걸 얼핏 본 것 같은 걸 몇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보기도 하고 난리죠. 이게 헛것이라고 하기에 이상한 게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한 번씩 다 겪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 내 발자국에 맞춰 뒤에 따라오기라도 하고 물속에서 첨벙첨벙 소리 나며 따라올 때면 기절하도록 무섭죠. 이게 작업하는 내내 몇 개월 공사를 한다면 누군가 주구장창 따라다니거나 돌아가며 따라댕기며 소리를 냅니다. 그것 때문에 하수도 일하다가 무엇인가에 홀려 길을 잃어먹고 사람 찾으러 여러 명이 찾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 소리를 맨 처음 환청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청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사람 죽여서 하수도에 넣으면 2주 안에 시체도 못 찾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수도에 벌레, 쥐 등이 뭐요? 너무 많아 둥둥 떠다니는 시체는 밥이라고 생각하고 하수도 쥐들은 엄청 크고 수영도 잘합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 시체 나왔다고 말할 때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글을 끝내는 건 잘못해서 여길 끝내봅니다. 아 시끄러워 이 씨발려나. 뒤질래? 하수구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할 때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다고. 첫 번째는 소리에 절대 반응하지 말라고. 신입들 오면은 소리에 반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준다고. 신입 중 한 명이 경력이 쌓여서 혼자 하수구 작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앞쪽에 사람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사람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하수구였다고. 무시하고 작업을 하려는데 발소리가 자기 옆을 지나갔다고. 순간 너무 무서워서 패닉에 빠져가지고 발자국 소리랑 반대 방향으로 기어서 도망갔대. 막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지를 까먹었다고. 근데 발소리는 계속 들리는 상태.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뒷걸음질 치면서 다시 가고 있는데 자기한테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래. 그렇게 뒷걸음질로 가다가 청소할 때 지점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 포인트가 보였다고. 지도를 꺼내서 체크 포인트랑 나가는 길을 확인해. 정면으로 나가야 하는데 발소리는 정면에서 들렸대. 신경 쓰지 말자 이걸 되뇌이면서 발소리 쪽으로 기어갔다고. 두 번째 하지 않는 행동은 헤드라이트 중앙 부분을 응시하지 않는 거. 하수구는 작업할 때 빛 하나 없이 깜깜해서 항상 헤드라이트를 끼고 작업을 한다고. 헤드라이트로 길을 쭉 비추고 걸어갈 때 절대 중앙 쪽은 안 쳐다본다고. 이유는 헤드라이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기어 나온다고. 엄청난 속도로. 한 번은 캉캉거리는 소리가 나서 뭐지 하고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중앙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엄청난 속도로 기어왔다고 해. 놀래서 눈을 감았다가 뜨면 안 보인다고. 귀신인지 환각인지 알 수 없다고. 그리고 하수구 작업할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사람 피라고. 흐르는 피가 아니라 떡이 진 피라고. 배관공 이야기. 한 업체는 배관 청소할 때 단독주택일 경우 여성분이 안 살거나 머리가 짧은 사람들만 사는데 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 작업을 안 한다고. 그 이유는 한 번은 누가 그런 곳을 뚫어보겠다고 작업을 했다고. 머리카락이 긴 세입자가 없었다고. 그런데 긴 머리카락이 계속 나와서 작업을 하다가 내시경 같은 것을 집어넣고 안쪽을 확인했는데 내시경에 사람 눈동자가 보였다고 해. 그 후로 단독주택에서 머리 긴 사람이 안 사는데 긴 머리카락 뭉텅이로 나오는 경우는 작업 금지라고. 시체 아니야? 4~5세계 경험담. 이건 외할아버지 경험담이고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사망진단을 받고 내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얼굴 조금 더 보고 보내드리고 싶다고 집에 시신을 모셔와서 안방에 두셨거든. 이틀 뒤 안방문이 열리면서 외할아버지가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기어 나오시는데 외할머니 이모들 다 기절. 외삼촌들하고 이모부들 우리 엄마만 겨울 정신줄 잡고 계시고 나는 그때 어려서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는 거야. 물 갖다 드리고 팔다리 주물러 드리고 기절한 사람들 챙기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었어. 몇 달 지나서 다시 외가를 찾았어. 정말 죽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생선하셨어. 밭에서 일도 하시고 지게도 지시고 다들 어디로 가고 집에 나와 외할아버지 둘이 아이스크림 빨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더라. 외할아버지가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니까 다들 울고 있더래. 왜 우냐고 말을 해줘도 아무도
아무도 대답 안 해주고 멀뚱 서 있는데 병실 밖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땡땡씨 하면서 부르더래요. 땡땡씨가 외할아버지 성함. 생각하고 말고 그냥 몸이 졸졸졸 따라가는데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 들지 않고 좀 슬프다 그런 느낌만 계속 들다고 하셨어. 뒤에서 오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따라서 부지런히 걷다 보니까 어릴 적 살던 동네가 보였는데 보도 못한 강이 있는데 강물이 시뻘개져서 소름 끼쳤어. 이거는 그 학교 괴담에서도 나오는 그 요단강이 그 강물이 시뻘거다 그랬죠? 그 강을 검은 정장 남자가 무리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다그쳐서 따라갔는데 외할아버지도 무리를 걷고 계시더래. 그렇게 강을 건너고 항무지를 한참 지나서 검은색 목조 건물이 보이고 막 대문을 지나려고 하니까 대문 안쪽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나오더니 사람 잘못 데려왔어요 너 다시 가라고 쫓아내더래. 쫓아내면서는 말이 남은 수명 3년 더 살 거면 너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도 무시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네 발 짐승이나 따라가 이러면서 외할아버지 데려왔던 남자하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 몇 년 전에 죽었던 중마고 친구가 서있더래.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면서. 여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쌍욕을 하더래. 이후에도 여러 친구랑 마주쳤는데 다 무시하고 지나가셨대. 강 쪽에 다다라서 아까는 없던 다리 하나가 놓여있었는데 그 다리 앞에 어릴 때 죽은 이모가 서 계셨대. 지금 살아계시는 이모들 말고 아주 어릴 적에 열병으로 죽은 이모가 한 분 계셔. 차마 이모는 무시 못하고 앞에까지 가는데 이모가 손을 잡아달라는 듯이 내밀더래. 그 손을 잡으려는 찰나에 모가 바지가랑이를 물고 잡아당겨서 내려다 보니까 외가에서 키우다가 오래전에 죽은 백구 녀석이 마치 그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듯이 미친듯이 바지가랑이를 다리 쪽으로 마치 얼른 다리를 건너가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물고 잡아 당기더래. 순간 흠칫해서 이모한테서 멀찍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모가 미친듯이 외할아버지한테 뛰어오더래. 갑자기 입이 귀까지 찢어져서는 잡아갈 거다 하면서 손에 포승줄 같은 거 들고 뛰어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그 모습을 잊지 못하겠더라고 고개를 막 저으시더라. 외할아버지는 다리 쪽으로 뛰시고 백구 녀석이 보디가드 하듯이 할아버지 뒤를 지켜주시더래. 악귀인지 모를 녀석의 앞에 서서 막 짖고 다리를 건너니까 그 괴상한 게 울부짖으면서 사라지고 다리 위에 백구가 외할아버지 얼른 가시라고 하는 것처럼 서서 짖더래. 다리에서 한참 멀어져도 뒤돌아보니까 강도 백구도 다리도 동네도 사라지고 무슨 백지종이같이 하얗더래. 그 순간 눈을 떠보니까 안방. 이 얘기를 나 말고도 동네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셨대. 마을 제일 큰 어르신이 하시던 말씀이 자기 어릴 적에 살던 동네 무당이 해준 말인데 갑자기 비명 행사한 사람들이 잡아가는 귀신이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본 귀신이 그런 귀신이라고 한 것 같대. 사후세계에서 귀신이 살 때가 모지라면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쓸 사람이 모지라면 사람을 그렇게 데려가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생각나서 오한이 나셨다고 하시더라. 그 여자가 말했던 남은 3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3년 전에 죽었던 그 날짜에 낮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얘기하시면서도 쓸쓸해 보였던 외할아버지 표정이 계속 생각난다. 특히 죽은 이모 얘기하면서 눈물도 비치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원래 귀신 그런 거 믿는 분 아니셨는데 살아오신 후부터는 임자 없는 무덤 보이면 벌초도 해주시고 막걸리 안주 조금 들고 앞에 가서 놓고 가시기도 하고 명절 때도 잊지 않고 찾아서 관리해주시고 그러셨어. 난얀도 믿지 않았는데 외할아버지 이 일 이후로 믿는다는. 외할아버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이니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 생각해줘도 괜찮아. 외할아버지도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신기한 이야기다 라고 하셨거든. 씨발 일처리를 이따위로 했네. 잘못 데려왔으면 책임지고 돌려놨던 거야. 저승에도 씨발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하네.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데? 삼촌은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침이지 사실상 해도 뜨지도 않은 새벽에 조깅을 하셨는데요. 삼촌이 조깅을 하시는 코스는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뒷산을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였는데 뒷산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삼촌은 다름없이 조깅을 하러 나가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저 앞에 있는 소나무가 뭔가 하얀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서 가까이 걸어가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삼촌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거죠. 저 나무에 있는 게 만약 귀신이라면 어서 도망가야 하는데 사람이 목 매달고 자사는 거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테니까요. 결국 삼촌은 두려움을 참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까이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접근해보자 아직 날이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무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었고 미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시체로 삼촌은 결론을 내리셨죠. 그것을 확인한 순간 삼촌은 왔던 방향으로 냅다 뛰어가 바로 파출소로 가셨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과 함께 아까 그 장소로 돌아오셨답니다. 그 문제의 장소로 돌아오시는 데는 30분 안팎으로 걸리셨다는데요. 경찰 아저씨와 아버니 황당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경찰은 삼촌 보고 아니 쉰 새벽부터 술을 드셨습니까? 하고 삼촌은 어이가 없어서 그 나무에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 소나무에서 제일 큰 가지 부분이 톱으로 썰린 자국이 있던 겁니다. 아까 여자가 매달려 있었던. 게다가 잘린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송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선은 바로 바닥으로 향했죠. 바닥을 보니 뭔가 질질 끌고 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삼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그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삼촌은 라면을 사러 늙으신 할아버지가 계신 슈퍼마켓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여쭤보시더랍니다. 자네 그때 뒷산에서 목매단 시체 처음 본 사람이지? 네 그런데요. 우리 슈퍼 옆주택에 사는 중년 부부 이사간 거 알아? 삼촌은 어이가 없었죠. 갑자기 딴소리를 꺼내시니 하지만 어르신이 말을 끊을 수 없어 여쭤보시는 대로 답변해드렸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신 중년 부부는 동네에서도 유명했답니다. 남편은 중풍에 걸렸고 아내가 남편 목까지 일해서 남편 병간호 다 해주는 게다가 사이도 좋아 인꼬 부부로 유명했죠. 예 어르신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이사 가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건 늙은이가 하는 말이니까 알려듣도록 해. 예 내가 어렸을 적에 먹을 것도 없었고 민심도 흉흉했어.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지. 그때 돌았던 소문이 뭐였는지 알아? 그건 중풍에 걸린 사람이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은 사람과 그 나무의 가지를 삶아 먹으면 다음날 거짓말처럼 나아 걸어다닐 수 있다는 소문이었지. 그냥 늙은이가 하는 소리야. 삼촌은 가게를 나와 파출소를 가볼까 했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별로 안 무서운데 이거는? 우는 지장. 일본에 우는 지장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지장이 있다. 평상시엔 평범한 얼굴이지만 저녁에 보면 우는 얼굴이나 곤란해하는 얼굴로 보일 때가 있다. 그리고 우는 얼굴일 때쯤엔 비가 내렸고 곤란한 얼굴일 때는 눈이 내렸다.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날에는 지장이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장을 보고 다음날 일정을 세웠다. 그런데 어느 날 지장이 지금까지 본 적 없던 환한 웃음을 지은 날이었다. 그날은 1945년 8월 4일 히로시마의 사건 전날이었다. 아니 씨발 근데 안 무서운데? 3일 전부터 나는 침대 밑에 해병들이 나를 강간하고 끔찍하게 토막낼 것이라는 환각에 사로잡혔다. 새벽이면 침대 밑에서 톤톤 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아래를 보면 침대 밑에서 시뻘건 팔각모에 각개반스를 걸친 해병들과 눈이 마주쳤다. 내가 비명을 질러 옆에서 자던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아내가 침대 밑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같이 정신과에 상담하러 가요. 아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나를 달래며 말했다. 조현병입니다. 초기에 발견한 게 운이 좋았어요. 증상이 발현될 때마다 이 약을 드시고 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의사가 내게 처방전을 써주며 말하였다. 나는 설명을 듣는 중에도 해병들이 떠올라 섬찟하였다.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게 믿지 않지만 금방 치료된다니 정말 다행이다. 톤톤. 오늘도 어김없이 침대 밑에 해병들과 눈이 마주쳤다. 오늘은 해병 하나의 다리가 침대 밑에 빠져나와 있다. 오 퍼킹 갓. 아내가 일어나 나를 안아준 뒤 약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덜덜 떨며 약을 입에 털어넣었다. 그러자 아내가 사라졌다. 나는 미친듯이 웃었다. 해병들도 미친듯이 웃었다. 아쎄. 씨발. 무서운 게임하다가 혼자란 남자. 존나 아가리? 납치당할 뻔한 갤럼들이 많네. 나도 초일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면 여기로 갔었어야 했는데 저 삼거리 하모니마트 앞에서 카니발인가 스타렉스 같은 거 한 대가 서더니 문 열고 나한테 PC방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봤었어. 근데 초일이라 그런 거 몰라서 모른다고 했더니 아 그래? 하더니 사진상 저 하얀 트럭 앞에까지 살짝 직진해다가 내 옆에 가던 애한테 PC방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봤고 걔는 안다고 해서 차 타고 같이 갔어. 그때는 뭘 몰랐지만 성인 남자 5명이 차 타고 와서 애새끼한테 PC방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PC방은 바로 저기 앞이었는데 그걸 모를 리는 없을 테니까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도 아닐 거고 다만 확실한 건 걔가 간 곳은 PC방은 아니었겠지.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다가오라고 손짓하는 남자. 표정 씨발. 다시는 룸메이트랑 같이 안 살게 된 썰. 우리 집은 터가 좋았어. 공기 좋고 산 바로 밑인데 바람 잘 통하고 햇볕 잘 들고 그래서 그런가 한 번도 태어나서 귀신을 보거나 무서운 경험을 하거나 하물며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어서 내가 기가 약하니 그런 것도 전혀 몰랐어. 그렇게 잘 살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됐어.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서 1학년 1학기는 통학을 하다가 왕복 5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2학기 때는 기숙사로 들어갔어. 혼자 잘 살까 싶었지만 생각보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친구들 만나고 밤에 산책도 가고 잘 생활했었어. 그렇게 1년을 살았는데 2학년 2학기 때 기숙사가 떨어진 거야. 통학이냐 자취냐 고민하다가 결국 부모님한테 자취를 하겠다고 했어. 근데 서울 집값이 내 생각보다 훨씬 비싼 거야. 그냥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라서 차라리 좀 불편하더라도 룸메이트를 구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 커뮤니티에 룸메이트를 구했어. 근데 그때가 한창 자취방 내놓고 룸메 구하고 이러는 시기라서 내가 같이 살고자 하는 방보다 훨씬 크고 좋은 방이 많아서 룸메이트 하려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빠지는 거야. 그런 방들은 너무 비싼데.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의 방에는 룸메이트를 구하기 힘들겠구나 하고 접으려 했어. 그래서 룸메이트를 구한다고 올렸던 글을 다 삭제하고 그냥 통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쪽지 하나가 온 거야. 룸메 구하시던 분 맞죠? 저 하고 싶은데요 하고 그래서 에? 어떻게 알았지? 싶었지만 기뻐가지고 네? 좋아요. 방은 언제 보러 오실래요? 언제 입주하실 건가요? 이랬어. 다음 주 월요일에 방 보러 가고 입주는 개강 2주 전에 하려고요.
괜찮나요? 네네 괜찮아요. 월요일에 그럼 몇 시에 만날까요? 저는 개강날 입주할 예정이라서 2주 정도 먼저 입주하실 것 같은데 너무 더럽게만 안 쓰시면 괜찮아요. 네 근데 저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가 좀 센 편이신가요? 네? 저대로는 아니었는데 저런 내용이었어요. 디테일한 날짜들은 기억 안 나고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내세운 조건이라는 게 나보고 기가 세냐고 묻는 거였어.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 기가 세냐니? 기가 세다 기가 약하다 난 이런 말을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인터넷을 활발히 안 한 것도 있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인터넷에 좀 찾아보고 난 가위를 눌린 적도 없고 귀신도 본 적도 없고 건강히 활발하게 잘 살았으니까 기가 센 거 아닐까 하면서 네네 그냥 적당히 대답했어. 그리고 다음 주에 그분을 만나서 같이 방을 둘러보고 그분이 오케이 하셔서 같이 계약서도 쓰고 갑자기 기쓰냐고 물어봐서 좀 음침한 인상일 거라고 혼자 편견 가졌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말수가 적은 거 빼면 평범했어. 독특한 건 나보다 나이가 2살 많으신데 1학년이었어. 이런 거야 뭐 다들 개인 사정이 있는 거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리고 개강날 입주를 했어. 그분은 2주인가 3주인가 여튼 나보다 훨씬 먼저 들어와 있고 근데 집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야. 커튼도 다 새까만 커튼으로 바뀌고 아직 더운 여름이었는데 창문 다 싹 닫고 그 구석 막아놓으려고 뽁뽁이 같은 거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 한겨울에 하는 거 그런 거 해놓고 그 언니 말이 자기가 벌레를 싫어해서 닫아놔놨고 더우면 에어컨 틀자고. 자기가 한 거니까 전기세는 자기가 내겠다는 거야. 커튼은 자기가 새카맣지 않으면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하고 햇빛도 안 좋아해서 낮에도 커튼을 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난 그냥 전기세를 그 언니가 낸다는 거에 신나가지고 전부 오키했어. 사실 그 첫날부터 아 좀 음침해졌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때 편하다 이러고 있었어. 그 언니는 룸메론 진짜 좋았어. 내가 청소 이런 식으로 하자 이랬더니 전부 오케이 하고 전기세도 자기가 내지. 집에 자주 있어서 내가 간혹 과제 놓고 오면 친절하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친구라고 하기엔 언니 말수가 적어서 다른 얘기는 거의 안 섞었지만 좀 이거 있는 덕들은 내가 이기적이었네 싶을 수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그 언니가 직접 버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어렵거나 위험한 거 있으면 그 언니가 다 대신해줬어. 내가 막 한 번도 절대 언니 이거 좀 해줘 한 적 없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면 음수 치우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거 언니가 죄다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했었어. 뭐 나야 나도 문 꽉 닫고 커튼 맨날 치고 사는 거 사실 불편했는데 굳이 아니야 내가 할게 이럴 필요 없어서 그냥 그러라고 했어. 그러다 그 언니가 확실히 좀 이상한데 싶었던 건 화장실에 바퀴벌레가 나온 날이었어.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였던 10월쯤에 바퀴벌레가 학교 근처에 극성이었는데 결국 우리 집에도 나타난 거야. 나도 바퀴벌레면 진짜 울고불고 질색팔색을 하는데 그 언니는 벌레 싫다고 문까지 닫고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막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니까 둘 다 벌레 때문에 난리만 치고 못 잡을 거 아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언니가 바퀴벌레 보더니 두루마리 휴지 막 풀더니 기절한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살아서 돌아다니는 벌레를 휴지로 그냥 덥석 잡는 거야. 그 빠른 걸. 그리고는 바로 변기통에 넣어서 물 내려버리고 그러고는 손 비누칠하고 씻으면서 무명아 됐지? 이러면서 웃는데 좀 소름 돋는 거야. 의아하기도 했고 벌레가 무섭고 싫어서 창문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하더니 사실 언니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만도 했는데 그냥 난 속으로 아 바퀴벌레는 괜찮은갑다 하고 넘어갔었어. 그러다가 하루는 언니가 수업도 빠지고 본가를 내려갔다 오겠대.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그래서 난 신나가지고 그럼 혹시 나 친구 데려와서 하루만 같이 자도 되냐. 언니 물건 아무것도 안 건들고 조용히 잠만 자겠다. 아침 일찍 보내겠다 해서 언니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친구를 불러. 친구랑 새벽 2시까지 정도 놀다가 같이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 아 참고로 그 언니랑 난 좀 사이즈가 큰 침대에서 둘이 같이 자 늘. 그래서 친구랑도 같은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잤어.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친구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야. 왜지? 싶었는데 친구가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 그렇지 문을 꽉 닫고 커튼 치고 해서 완전 꿉꿉하고 답답한데 가위까지 엄청 눌려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는 거야. 잠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피곤하다고 빨리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 그래서 현관에 서서 친구를 배웅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근데 넌 왜 자꾸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냐? 나 가위 눌려서 잠 깰 때마다 화장실 가는지 물을 마시는지 창밖을 보는지 너 때문에 더 못 잤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소름 돋는데 그때는 소름이고 자시고 뭔 개소린가 싶어서 야 뭔 개소리냐? 난 꿀잠 잤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걔가 뭔 개소리냐고 너 엄청 돌아다녔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면 무슨 너 목류병이냐? 이래가지고 내가 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가위 눌렸다면서 헛거푼 거 아니야? 분명 나 옆에서 잘 자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내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던 거 같기도 한데? 그럼 누가 돌아다닌 거야? 이러는데 내가 그냥 막 장난식으로 내 어그를 꼴기 실패했고요 얼른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넘기고 친구를 보냈어. 그날도 언니는 안 왔고 낮에는 멀쩡하게 친구가 한 말도 생각 안 하다가 밤 되니까 이게 또 슬금슬금 생각나면서 무서운 거. 그래서 내가 정말 그때만 해도 잠을 잘 자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새벽 3시까지 잠을 설치다가 선잠이 들었어. 근데 어디서 집중하면 안 들릴 정도의 왼발로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꿈인지 뭔지 모르지만 눈을 떴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침대 옆에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중앙에 탁자에 과자를 넣고 먹다가 그대로 냅뒀는데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용기였는지 너 누구야? 이랬는데 그 사람이 고개만 뒤로 돌려서 날 쳐다보면서 계속 먹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너가 왜 먹어? 이랬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내 제사밥 아니야? 이러면서 뒤를 도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고 가슴에 칼이 꽂혀 있는 거. 그리고는 그 꿈인지 아닌지 모를 거여서 잠에서 깼어. 난생 처음 가위를 눌린 거라서 이게 가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했어. 그냥 꿈꿨나 보다. 걔는 왜 무서운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고 넘겼어. 그날 밤 룸메 언니가 다시 집에 왔어. 그날 비가 왔었는데 언니는 문 열자마자 우산도 안 잡고 나한테 대뜸 하는 말이 너 기 세다고 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고 말을 흐렸어. 그랬더니 언니가 그냥 웃으면서 다행이다 이러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런 걸 묻냐? 나 어제 가위 눌렸다. 언니 집에는 왜 갔다 왔냐? 이 커튼 걷으면 안 되냐? 창문 열면 안 되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언니한테 신세지는 것도 많았고 그냥 그런 말을 내 입으로 꺼내는 것도 좀 그래서 안 했었어. 그리고 평소랑 같이 언니랑 자는데 진짜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 더운 거야. 또 그 꿈을 꿀까봐. 텍스트로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질 수 있고 나도 나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 있지. 그 언니가 특이한 게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다 덮거나 꼭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는데 평소에는 와 조금이라도 밝으면 진짜 못 자나 보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너무 괴기하게 느껴지고 그냥 끙끙거리다 잠들었어. 꿈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어. 본능적으로 눈을 떴는데 방 안가는데 또 누가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니 얼굴이 화상 자국 같은 걸로 엄청 일그러져 있고 가슴에 칼이 꽂혀 있는 채로 피가 계속 줄줄 흐르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귀신이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얼굴을 보고는 갑자기 막 히히히히 웃음소리를 내면서 너다 찾았다 이러면서 쿵쿵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더니 침대 앞에 와서 제 가슴에 꽂혀있는 칼을 단번에 뽑더니 내 가슴에 확 꽂아버림. 진짜 울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깼는데 도저히 꿈 같지 않고 너무 선명하고 그 공포랑 숨막힘이 여전한 거야. 언니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자존심인지 나 가위 눌렸어 하고 말하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는 그냥 평소처럼 수업을 갔어. 그러고 그 다음날도 일주일 내내 같은 꿈을 꿨어. 항상 내 얼굴을 확인한 거는 엄청 웃고 너다 찾았다 히히히. 진짜 어디서 박수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신경이 예민해질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렸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집에 갈 생각만 하면 두통이 오고 걱정부터 앞서고 친구들도 처음엔 내가 말 안 하니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모르다가 한 2주째 그러니까 눈밑이 캥해지고 평소에 하던 화장도 그냥 다 힘들어서 안 하고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얘기를 했어. 친구들이 다들 놀라면서 같이 고민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방법들을 다 해봤어. 음악을 들으면서 잔다느니 잠을 훨씬 일찍 자니 수면제를 먹는다거나 향초를 피워놓고 잔다 등등의 별거를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기간에 시험이고 그냥 뭐고 잠을 너무 자고 싶고 힘들기도 해서 시험 망쳤는데 시험 망친 거에 대해 고민이나 우려도 없었어. 그때 너무 피폐했어서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러다 친구 한 명이 잠을 잘 수 있는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니까 그럼 그 귀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없냐? 해서 그런 방법을 친구들이 의견을 내주다가 한 명이 근데 그 귀신이 맨날 너 얼굴 보면 그런다며 꿈에서 눈을 떴을 때 귀신이 네 얼굴 보기 전에 이불로 얼굴 가려버리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때가 거의 한 달째 되던 때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오케이 했어.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고 또 평소와 같은 꿈이었어. 진짜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귀신 쳐다보지도 않고 이번엔 이불을 얼굴까지 확 덮었어. 절대 나 못 보게. 그랬더니 잠시 후에 쿵쿵하는 발소리가 아니라 벽 천장 사방팔방에서 나더니 어딨어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쳤는데 입술 꾹 깨물고 소리도 안 내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발소리가 순식간에 멈추더니 이불을 덮고 있는 내 얼굴 코앞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야. 1번을 열까? 2번을 열까? 이러더니 갑자기 히히 하는 웃는 소리와 함께 코카콜라 맛있다 더 먹으면 배탈 나 딩동댕동 촉촉 박사님 물어봅시다 이러는 거야. 원래 이것보다 노래가 더 있는 거 아는데 정확히 저렇게 불렀어. 그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해. 코카콜라 부르는 걸 하면 무조건 첫 번째 시작한 사람이 걸려. 1이랑 2 중에 1로 시작하면 마지막에 걸리는 게 1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 입을 확 걷어지고는 또 똑같이 칼에 찔려서 잠에 깼어. 이번에는 진짜다. 이번엔 뭔가 다르다. 이번에는 이 꿈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 했는데 결과는 또 똑같았어. 그래서 괜한 희망 때문에 힘들기만 더 힘들고 그래도 귀신이 웃으면서 박수치는 걸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서 그 후에도 며칠 계속 일부를 머리까지 덮어서 피했던 것 같아. 그러다 종강하기 전날 종강을 하자마자 바로 본가로 내려갈 생각하고 있었어. 룸메 언니는 내 몰골이 피폐해져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말 한마디 안 꺼내는 거야. 그날 밤 잠드는데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드는 거야. 불이라도 켜놓고 자고 싶고 문이라도 열고 자고 싶은데 이 언니 때문에 못하고 친구 말대로 답답하고 깜깜해서 그런 꿈을 꾸는 걸지도 모르는데 이 언니는 잘만 자네.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냐고 말 한마디도 안 걸고 그런 생각이 막 들고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뭐 어쩌겠어. 내일이면 종강하고 집 가는데 화이팅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날도 잠에 들었어. 그리고 그날 밤도 똑같은 꿈. 또 발소리에 눈을 뜨니까 방안간도에 누가 서 있고 버릇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거야. 왜 그동안 생각 못했지? 하는 생각이 번개 맞은 듯이 들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쓴 그 언니를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들어서 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언니 이불을 확 걷었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자기 긴 머리카락을 얼굴에 덮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머리카락마저도 치워버리고 나만 이불을 덮었었어. 귀신 때문이 아니라.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오늘은 내가 안 당할 거다. 내가 아니다. 근데 이래도 될까? 내가 사적으로 언니한테 혼자 화난다고 이래도 되나? 하면서 잠시 후 너다 찾았다 히히 하면서 웃음소리야?
박수를 치면서 날뛰기 시작했고 침대로 다가와서 칼로 찔렀어. 내가 아니라 그 언니를. 그러고는 잠에서 번쩍 깨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앉아서 숨을 몰아쉬다가 그 언니는 괜찮나 싶어서 언니 쪽을 슬쩍 봤는데 언니가 누운 상태 그대로 눈을 번쩍 뜨고 날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좀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살짝 웃으면서 은명아 잘 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언니는? 이랬는데 너 가슴에 칼 꽂힌 귀신이 나오니? 꿈에서? 그럼 얌전히 찔러 죽지 왜 잘 자는 나한테 그랬어? 이러는 거야. 진짜 존나 소름 끼쳐서 아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던 것 같음.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날 막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사람 자기 언니라고. 자기 가족은 아빠가 일찍 죽고 언니랑 자기랑 엄마랑 셋이서 살았는데 옛날에 아빠가 언니랑 드라이브 갔다가 돌아가셨거든. 언니는 얼굴에 화상 입고 미친년 얼굴도 못생겼는데 아빠 죽여놓고 우는 꼴 보니 우습잖아. 그래서 엄마랑 같이 조금 괴롭혔더니 3년 전에 자살했어. 근데 뒤질려면 혼자 죽지 저주를 하겠다 싶고 내 사진을 지 가슴에 칼을 찔러 넣어서 진짜 미신이 있는 건지 뭔지 그 후부터 꿈에서 자꾸 걔가 나와. 한 반년은 고생하다가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지. 너처럼 멍청한 애랑 같이 잠을 자면 걔가 대신 찔러주더라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런 내용이었어. 솔직히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게 말이 되나? 무슨 뭔? 이러고 있어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 별로 쓸데없던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분명 나도 처음엔 꿈에 안 나왔는데 네가 기가 세다며. 근데 언니 길 지나고 나니까 바로 오네. 언니 만난 거 보니 그렇게 세지도 않은가 봐. 길?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때 내가 친구 집에 데리고 와서 잔 날이 그 룸메 언니 친언니의 기일이었나봐. 그래서 내가 혼잣말처럼 그래서 제사밥이라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 언니가 제사밥? 걔 지 제사밥 찾더니? 이러면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웃더니 미친년이 제사밥이래 지랄한다 이러면서 막 웃는데 진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죽은 사람이잖아. 지 말대로라면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래서 막 너무 무섭고 기분이 이상해서 언니가 죽인 거나 다름없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언니가 웃음을 탁 멈추더니 갑자기 네가 처음에 룸메이트 구해서 같이 살아줬구만. 벌레 잡아주고 전기세 대신 내주고 네 뒤치다거리 해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득 너무 무서워서 그 언니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흐흐 웃더니 갑자기 정색하면서 씨발 이러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진짜 헐레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가방이랑 겉옷이랑 그냥 놓여져 있는 거 들고는 나 시험 늦겠다 나 갈게 이러고 막 뛰쳐나오. 그리고 밤에 친구랑 같이 용기 내서 돌아온 자취방에는 커튼이고 뭐고 그 언니 짐이고 하나도 없었고 번호도 차단했는데 카톡도 안 뜨고 겨울방학 때 더 이상 그 꿈에 귀신은 안 나왔지만 그냥 잠을 잘 못 자고 다른 악몽들 때문에 고생 좀 했었어. 그래도 나름 본가에서 힐링해서 다음 학기에 그 언니를 좀 만나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 언니 학과 2학년 교양까지 들었는데 그 언니 코빼기도 안 보여서 결국 누구 한 명 붙잡고 그러는데 종강하자마자 그 언니 자퇴했대. 그 언니가 했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몇 년 전에 겪은 시라고 너무너무 끔찍한 경험이었어. 그 후부터 룸메이트라는 글자만 봐도 소름 끼치고 학기 시작하고 다시 혼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도 가끔 발작하듯이 무서워서 학교를 빠지기도 하고 정신과도 다니고 그랬어. 결국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여행 다니고 그 후에 완전 극복해서 졸업도 하고 취직도 했고 이런 얘기네요.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 친구가 어릴 때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갔을 때 겪었던 일이야. 할머니 동네 앞 슈퍼 하나가 있는데 그 앞 평상에 늘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단 말이야.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멀거니 동네방만 보시고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친구도 꽤 자주 뵙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건네고 평상시 옆에 앉아선 맨날 뭐 보세요 묻기도 하고 할머니가 간식거리 주면 옆에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대. 그러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앞을 지나가면서 평소처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 씨팔려나 하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쌍욕을 하더래. 친구는 놀라서 주저앉다시피 넘어지고 할아버지는 계속 친구 노려보면서 씨팔년 찢어 죽일 개같은 년 하면서 쌍욕을 내뱉으니까 친구는 갑자기 자주 뵈던 할아버지가 노려보면서 쌍욕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엉엉 울었대. 그러다 놀라서 나온 슈퍼 아주머니가 친구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계시던 엄마는 놀라서 할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안 봤는데 못된 분이라고 따져야겠다고 화를 내시는데 할머니가 왠지 엄마를 가만히 붙잡고 말리시더래. 그 할배가 그럴 이유가 있겠지 하시면서 말이야. 엄마도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편들고 하니까 괜히 화나고 그래서 그 길로 집에 돌아갔다? 몇 달쯤 지나서 할머니 댁에 방문했는데 늘 슈퍼 앞 평상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안 계시더래.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냥 할머니 댁으로 가서 점심 먹고 놀다가 할머니한테 물어봤대. 그 할아버지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할배 진즉 같다 하시는 거야. 어릴 때라 갔나? 어디 갔나? 하고 말했는데 나중에 좀 더 크고 깨달았지. 아 돌아가신 거구나. 그리고 또 나중에 좀 더 커서 대학 원서도 쓰고 할 때쯤 친구가 할머니 댁에 찾아갔다가 문득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할머니 나 어릴 때 맨날 슈퍼 앞에 앉아있던 할배 기억하시냐고. 갑자기 그 할배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울고 그랬잖아. 할배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물으시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땡땡아 니는 그 할배 잊지 말고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래이 하시더래. 그래서 친구가
니용?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래. 그 할배가 젊을 때 용한 박수였다고. 그니까 남자 무당. 근데 나이 좀 먹고 어느 순간 신이 영 갔는지 갑자기 풍이 와서 골골대는데 마을 앞 평상에 앉아서 맨날 마을 지키는 것처럼 동네방만 보더래. 동네 사람들도 말려도 듣지도 않고 맨날 하염없이 말이야. 그러다가 친구한테 갑자기 그렇게 쌍욕을 한 거지. 그리고 친구한테 요구하고 몇 달 뒤인가 아무튼 나중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발작이 와서 실려갔는데 그 길로 돌아가셨대. 그리고 할아버지가 앰뷸런스를 탈 때 할머니가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중얼거리더래. 18년 개같은 년 이제 좀 가라 18년 그 말을 듣고 친구는 깨달았지. 할머니가 고마워란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때 할아버지가 나한테 욕한 게 아니었구나. 신번결에 박제된 집에 들여선 안 되는 물건, 무당 지인이 얘기하는 집에 들이면 안 되는 물건. 거울 유명하지. 웬만하면 들이지 마라. 귀신 통로라고 불린다. 밥통, 예로부터 귀신은 밥을 먹기 위해 집에 들렀다고. 밥통이 없다면 애초에 들어오진 않는다. 식탁, 귀신이 쉴 곳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끌어당긴다. 의자, 빈 의자에는 귀신이 앉는다는 얘기는 이미 유명하지. 옷걸이, 은근히 귀신 많이 붙는 장소들은. 전자레인지 주파수가 간혹 귀신의 주파수랑 맞아떨어진 경우가 있다고. 방석, 이것도 의자와 마찬가지. 좀 오래된 귀신들은 오히려 의자보다 방석을 선호한다고. 미친 새끼들이구만. 씨발려나 그럼 집에 뭘 둬? 물건마다 알맞는 부적 붙여놓으면 괜찮다 게이야. 팔카스 프린트에서 붙여놔라. 그러면 사람도 못 들어. 차라리 귀신을 놔둬. 아이고 근데 뭐야. 안녕. 나 지금 약간 식은땀 나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씨. 왜요? 깜짝아. 혹시 마우스 패드 남는 거 없지? 없어. 짤주의, 미친 무당계다. 옛날에 높은 빌딩이 있고 산이 있던 시절, 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때라고 한다. 남자아이 1명과 여자아이 1명, 그리고 삐양 3명이서 신나게 산속에서 뛰어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산에서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산속에 사는 미친 무당의 집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새까만 머리에 듬성듬성 흰 새치가 나있고 누가 잡아 뜯어놓은 듯한 자국. 40대로 보이는 아줌마 같으면서도 90대 노빠 같은 그런 여성이었다. 이 무당이 미친 무당으로 분리된 까닭이 있다. 그녀는 실력이 좋고 다소곳하고 성격도 좋은 무당 아가씨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무당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적은 복채만 받으며 좋은 곳을 자주 열어주었고 언제나 상냥하게 마을 사람들을 대해주었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이 이 무당 아가씨에 대하여 인식이 아주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무당 아가씨가 마을 사람 1명을 죽였다. 피해자는 마을의 남성이었다. 이 남성이 무당 아가씨를 강간했고 무당 아가씨가 방어를 하다 남성을 죽였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무당년이 사람을 죽였다 환영녀다라고 물어붙였다. 다른 지역으로 갈 법도 하지만 연고가 없던 그녀는 결국 산속으로 들어가 은거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고 강간을 당한 충격과 피해자였는데 가해자 취급을 받는 자신의 처지와 사람들에 대한 원망 탓인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태가 되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산에서 이연희를 만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다 무당을 보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공격당해 얼굴에 상의까지 입고 겨우 도망쳤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절대로 그 무당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삐양과 친구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점점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3명은 점차 그 무당의 집에 가까워져 왔다. 삐양과 친구들은 뒤늦게 너무 깊은 곳에 들어왔구나 눈치를 챘고 점차 무서워져 등줄기가 오싹했다고 한다. 돌아가려던 순간 웬 여자 1명이 우두카니 비양의 일행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비양은 직감적으로 그 여성을 본 순간 이 여자가 그 미친 무당이겠구나 싶어 서둘러 도망가려 했지만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발길을 잡았다고 한다. 짐승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모르는 그 소리는 그 미친 여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한다. 자는 이미 다 해진 옷에 가슴 한쪽은 다 드러나 있었고 옷 사이사이에 보이는 피부는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머리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아 납작하게 눌리고 뭉쳐져 있었다고 한다. 입에서는 침이 짐승처럼 길게 늘러져 나오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비양은 너무 무서워서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당이 낄낄거리면서 가슴을 쳐댔다고 한다. 어느샌가 주저앉아버린 비양을 보면서 홍인의 집 먹는다 홍인의 집 먹어 하면서 더 다가오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자 3명은 겁을 먹고 동네로 도망쳤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했겠지만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A양의 집에 큰일이 난 것이다. 마루에 재워놨던 A양 동생이 없어진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였는데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었다. 고맙게도 동네 사람들 같이 아기를 찾아러 나서주었다. 그런데 아기를 찾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어른들은 납치가 된 것이 아닐까 하고 경찰을 부르려고 할 때 A양이 갑자기 화난 표정으로 대문을 박차고 나온 것이다. 어른들끼리 아기를 찾을 때는 아이들은 한 집에 같이 모여 있었는데 혼자 가는 A양을 보고 혼자 가게 할 수 없었던 B양과 친구를 같이 따라갔다고 한다.
B양과 시군이 A양에게 어디 가냐 물었고 A양은 그 미친년이 동생을 데려갔다며 노발대발하며 아까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A양과 시군은 뛰어갔지만 B양은 너무 힘들어 중간에 돌을 놓쳤다. 그래서 B양은 걷고 뛰기를 반복하며 무당의 집으로 달려갔다. 뒤늦게 도착한 B양은 친구들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때 무당의 집에 불빛이 보이는 듯 하더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한다. B양은 그 불빛에 시선을 두었다. 그러자 불빛의 언저리에 바닥이 보였다. B양은 바닥을 본 순간 놀랐다. 바닥에는 시군이 쓰러져 있던 것이다. 그 옆에는 계속 귀를 막으며 흐느끼며 떨고 있는 A양이 있는 것이었다. B양은 쓰러져 있는 시군을 살펴보았지만 대자로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숨만 쉬고 있던 것이다. B양은 A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여전히 귀를 막고 있었다. 문 안쪽에는 부엌이었던지 큰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았고 무당은 그 아궁이 앞에 있었다. 무당은 무엇에 그리 정신이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뒷모습만 보였다고 한다. B양은 긴장한 채로 무언가 열심히 하는 무당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손아래가 축축하다는 것을 느낀 B양. 손아래로 보니 축축한 정체는 바로 피였던 것이다. B양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무당을 보니 무당이 B양을 보고 있던 것이다. 이상하게 B양은 공포감에 휩싸기보단 무언가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B양은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무당은 죽일 듯이 노려봤다고 한다. 그때 봤던 무당의 얼굴 입가에는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무당의 손에는 핏덩이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아까 무당에 의해 가려져 있던 것을 보니 인형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B양은 인형 때문에 피를 묻힌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더 자세하게 인형을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역시나 그 물체는 인형이 아니었고 바로 다름 아닌 아기였다고 한다. 아기가 입고 있던 흰 저고리는 이미 빨간색으로 물들고 아기의 울음소리는커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B양은 직감적으로 A양의 동생이라고 눈치를 챘고 A양의 동생은 이미 죽었구나 싶어 온몸에 소름 그 이상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B양은 무당이 아기를 잡아먹은 것이라고 정신없는 상태에서도 예감을 했다. B양은 떨리는 눈으로 무당을 다시 보는 순간 무당은 B양을 보고 씩 웃었다. 무당의 입가는 사람의 입가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벌어져 있었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길을 막 휘저으며 B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B양은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내서 한 손에는 시군을 안고 등에는 A양을 업고 뛰었다고 한다. 시군은 한 손에 안고 있었다고 하지만 거의 끌려 내려온 것과 다름이 없어서 몸 이것저것이 다쳤다. 그런데 뒤에서 무당이 따라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낮에 들었던 짐승 소리 같은 맛있다며 더 먹고 싶다며 말소리와 함께 그 순간 A양의 끔찍한 비명이 내질렀다. 그 순간 B양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누군가 A양을 붙잡았는지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B양은 무서워서 미칠 것 같은 지경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낄낄거리는 소리와 A양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에 잔뜩 힘을 주며 뛰어잡고 있는 손을 뿌리쳐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셋이 산을 구르다시피 내려왔지만 다행히 동네에 도착해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곧장 가서 미친 무당이 A양의 동생을 죽이고 셋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렸다. 어른들은 기절해 있는 A양과 멍한 시군을 보고 예산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불러놨던 경찰을 데리고 무당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어른들이 무당의 집으로 갔을 때는 무당의 집에는 무당은 물론 A양의 동생까지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 기괴한 것은 B양이 목격한 피가 한 방울도 없었다고 한다. B양이 산에 내려올 때 간간히 짚어생긴 핏자국도 말이다. 셋 아이의 상태로 보아서는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상태가 심각했고 A양의 동생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저 탄식할 뿐이었다. A양의 집에서 사라진 아기와 기절한 A양 때문에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다. 경찰과 어른들은 미궁이라고 생각밖에 못할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수를 쓰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B양은 조용히 지난 일을 생각하며 A양의 동생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여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그런데 A양의 동생이 3일 뒤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마루에 놓여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이런 무서운 일을 겪고 시군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한다. A양도 깨어난 후에 큰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공포를 떨게 만든 무당은 어떤 곳에도 보이지 않게 되고 이 일은 세 사람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끔찍한 이 일은 시간에 씻겨나간 듯 예전의 일은 모두 잊혀져 갔다. A양의 동생도 어느 아이와 다르지 않게 자랐다고 한다. 더 시간이 지나 새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A양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이사를 가 전학을 한다 했다. 그런데 A양이 전학을 가면서 B양은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듣게 되었다. 무당을 강간해서 무당이 살해한 남성. 이 남성이 A양의 외삼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일까 무당이 A양의 동생을 데려갔던 것일까. 이 세 아이들은 커서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B양은 그때 겪은 이야기를 무섭지만 꽤 괜찮은 추억으로 생각해 꺼냈다. 기절에 몰랐을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때 무당에게 잡아먹힌 아이가 A양의 동생인 줄 알았다고. A양에게 말하자 그 순간 C군이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자리에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고. B양은 그저 C군에게 아직도 큰 충격인가 보다 생각할 때 A양의 표정이 얼어붙으며 말했다. A양의 동생이 8년 전 간에 이상이 생겨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긴 간의 일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다. 간이 없는 병이 있긴 하지만 그 병은 아니었고 엑스레이 상으로 A양의 동생의 간은 깨끗하게 도려낸 듯한 모양이었고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섬뜩할 정도로 무서워졌다고 한다. 무당이 들고 있던 핏덩이가 아기의 간이었다면 간이 도려 전엔 아기는 어떻게 살아난 것일까. 아무래도 유추하는 것인데 그 무당은 이미 죽었고 무당의 한이 깊어 원혼이 된 것이 아닐까.
나는 기억 못하는 어릴 때 귀신 벌써.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엄마랑 막내 이모가 말해줘. 1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제주도에 있는 빌라에 살았었고, 내가 7살 때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입학 전 나이였고, 유치원 끝나고 동원버스 타고 빌라 정문 앞에 내려서 막내 이모가 나 데리러 마중 나왔다고 함. 그때가 오후 4, 5시쯤 되는 시간이었고, 막내 이모랑 손잡고 집에 걸어가는데 이모가 자꾸 내가 뒤를 돌아서 하늘 올려다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길래 왜 그러나 싶어서 왜 자꾸 뒤돌아봐? 하늘에 뭐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모 저 누나가 자꾸 내 뒷목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 라고 했다고 함. 분명 뒤에 아무도 없는데 7살짜리 애가 장난기 없이 허공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모가 놀래서 야 뒤에 무슨 누나가 있어 진짜? 아무도 없잖아 하고 너무 오싹해서 나 앞으로 안아서 집까지 빠른 걸음으로 왔다고 함. 그 와중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라서 계단 막 올라가는데 7살인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는지 울먹이면서 이모 저 누나가 계속 따라와 어떡해 이랬다고 함. 이모가 그 소리에 자지러지게 울면서 언니 문 열어 빨리 소리 빽빽 지르면서 3층이었던 우리 집 문 쾅쾅 두드림. 그때 당시에 도어락 같은 게 없어서 집에서 문 열어줘야 했다고. 엄마도 그 소리에 엄청 놀라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문 열어주고 잽싸게 문 닫고 이모한테 물어봤는데 언니 얘 귀신 본 거 같다고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한테 집에 오는 길에 있었던 얘기야. 나는 그때 당시에 귀신이란 개념을 몰랐던 것 같고 그냥 이모가 울어서 놀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나도 이모 따라서 같이 뿌엥 하고 울었다고 함. 나는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가끔 명절에 막내 이모가 놀러오는데 너만 보면 그때 일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엄마랑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너무 놀랐다고 하면서 올 때마다 얘기해. 귀신 때문에 뒤져버리면 이 뒤진 순간 2차전 아니냐고? 맞지. 바로 맞짱 뜨는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닥터 스테인지 그 영혼 대전 하는 거죠. 아 잠시만 씨발 방에 환기가 안 돼가지고 창문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님들 나 진짜 개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나 씨발 여태까지 창문 열어놓은 줄 알았거든? 창문 안 열어놓은 거였어. 근데 씨발 자꾸 찬바람이 느껴졌거든? 어깨 막 이런 어깨 등 팔 이런데 그리고 아까 전에 발에도 찬바람 살짝 불었던 것 같은데 왜 씨발 창문이 안 열려있지? 진짜로 이거 진짜 구라 안 치고 나 진짜 창문 열어놓은 줄 알았다니까 살짝이라도? 찾았다. 손톱은 밖에서 깎지 마라. 예전부터 우리 엄마가 손톱을 깎으면 치우기 귀찮다면서 현관문 열고 밖에다 깎는 버릇이 있으심. 특히 밤에. 집은 빌라고 4층인데 뭐 그걸로 이웃이랑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음. 아빠가 그걸로 안 좋다고 한 소리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다 중학교 때였나? 학교 마치고 바로 하교에서 씨발 멈춰. 개새끼가 피아노를 갑자기 빵 이지랄하고 있네. 이 18년이 뭐야. 그러다 중학교 때였나? 학교 마치고 바로 하교에서 집 빌라로 들어서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엄마가 철수 왔니? 빨리 왔네? 였나 잘 기억 안 나는데 날 불렀음. 엄마 목소리가 원래 크셔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올라가 보니 아무도 안 만났고 집 앞에 아무도 없었음.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안 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엄마 일하시는 게 그때 야간 근무셔서 집에 있을 시간도 아니었음. 뭔가 이상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여자 둘이 실실 쪼개는 소리가 들리더라. 분명 집안에서 들렸음. 밖에서 날 소리가 아님. 원래 여동생이 있긴 한데 내가 가장 빨리 온 거라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고 웃는 소리 끝나고 집안이 엄청 조용해지더라. 5시쯤이었나 어두워지기 직전이라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았고 굉장한 이상형 경험이었어. 가끔씩 가인 울리면 여자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귀신들이 장난친 거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손톱 발톱은 깎으면 잘 치우고 살자고. 참고로 엄마는 그 얘기 듣고도 계속 밖에서 깎으심. 나 어렸을 때 실성한 적은 있다던데. 지금도 실성했잖아요. 농담이고. 왜 실성하셨죠? 애기일 때 외갓집에서 강 존나게 흘러서 엄마가 물수건으로 찜질해도 열 안 내리는데 울다가 갑자기 미친듯이 웃어가지고 엄마 보고 쓰러지고 할머니가 없고 응급실 갔음. 그때 리얼 어떻게 되는지 알았대. 그때부터 본 거 아닐까요? 진동이의 방송을 외계인과 성관계에 아이 낳았다 주장하는 여자들. 씨발 뭐야. 지오반나의 몸에서 나온 외계인 태아. 우주선에서 한 성관계는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고 평범한 성관계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고 함. 뭐야 이거. 대학 강의실에서 외계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럼 스텔스 섹스네. 스텔스 섹스? 미친. 13에서 14년도 겪은 일이야. 미국 하와이 유학 중에 겪은 일이. 군대 가기 전에 1년 정도 아버지 회사에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는 게 있어서 미국이랑 하와이에서 유학했었다. 반년씩. 그러다 LA에서 친해진 친구들 중에 네팔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엄청 부자였다. 근데 얘는 자기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고 했다. 막 자기가 본 귀신 썰 얘기해주면 나는 재밌다고 들었고 더 얘기해달라고 그럼. 그러다 내가 하와이로 옮겨야 된다고 했고 얘랑 나는 나름 외국에서 만난 절친이어서 아쉬워했다. 하와이 가고 페메로만 연락하다가 얘가 하와이에 올 일이 생겨서 온다고 했음. 나는 반가워서 오면
하와이에 오바마가 좋아한다는 햄버거집이 있는데 그 햄버거 사준다고 빨리 오기나 하라고 막 좋아했었어. 근데 얘가 온 이유는 하와이 무슨 폐교 처음 하러 온 거래. 자기가 평소에 그런 걸 좋아해서 네팔에서도 자주 했는데 미국 와서는 못했다고. 근데 하와이에 마침 뭐 나온다는 폐교가 있는 거야. 자기는 혼자 갖고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야. 나는 처음에 무서울 것 같았는데 흥미가 막 생겨서 그럼 내 하와이에서 사귄 친구 3명을 더 데려가도 되냐 물어봤지. 얘가 흔쾌히 승낙했고 네팔 친구가 온 지 이틀째에 나 네팔 친구, 하와이 친구 2, 일본에서 온 여자 유학생 친구 1 이렇게 5이 가게 됐어.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쯤 그 폐교로 가고 있는데 가던 골목에 편의점이랑 비슷한 구멍가게가 있거든? 일본 여자애가 자기는 무섭다고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야. 우리는 알았다 하고 학교 정문에 도착. 좀 으스스한 분위기에 정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리고 정문에서 학교 건물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나랑 하와이 친구 2명이 쫄아서 돌아가자고 했는데 가만히 있던 네팔 친구가 학교 본 건물에 앞에 오고 나서야 그러자고 돌아가자고. 지금 여기 너무 안 좋다고 돌아가자는 거야. 우리는 다행이다 하고 뒤돌아서 돌아가려는데 우리가 왔던 길에 앞정, 녹슨 모식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수백 수천 개쯤 되는 앞정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 넷은 소리 지르면서 돌아뛰면서 정문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편의점에 와서 여자애한테 누가 우리 쫓아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계속 우리 간 쪽 보고 있었는데 니들 말고는 없었다고. 갑자기 니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와서 자기도 놀랐다고 한 거야.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맥주나 하나 사서 잊어버리자고 해변에서 술 마시다가 길에서 물담배 대마파는 사람이 있거든. 너무 놀라서 저런 거라도 사서 피워야 되나 고민할 정도였어. 그러다 결국 그냥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나 헐쩍거렸다. 그리고 좀 진정된 후에 우리가 네팔 친구한테 너 뭘 받길래 너도 돌아가자 했냐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네팔 친구가 처음엔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가 학교 건물 쪽으로 갈수록 학교 옆 풀숲에서 눈들이 우리를 점점 더 쳐다보더래. 가까워질수록 눈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건물 앞에 왔을 때 그냥 돌아가자고 한 거래. 아직도 그 친구랑 패배하는데 걔는 아직도 미국에 있고 요새는 공포 체험하냐니까 자기도 그때 이후로 못하고 있다고. 아, 정문. 이게 앞정. 여기 이제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풀숲이라는 거겠죠? 여기가 풀숲. 여기서 눈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냐? 여기 앞정이랑 그거였고 녹슨못. 별로 이렇게 간 거고. 귀신이 알려준 번호? 귀신이 알려준 번호. 시기는 2018년도 1월 1일. 제가 딱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정확히는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가는데 꿈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일정을 끝마치고 숙소인 모텔로 갔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기도 했고 한산한 복도를 걸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던 찰나 옆방의 문이 열리며 까만 긴 생머리의 2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 절 보더 웃으시며 혼자 왔어요? 나도 그런데 내 방에 먹을 게 많은데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저는 그 말에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분의 방에서 술이랑 안주를 먹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5시에서 6시쯤 해가 뜨기 직전인 아직 바깥이 어스픈프레야 되었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홀린 듯 멍한 얼굴로 창문 밖을 보더니 나 이제 가야겠다.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재밌었어. 이러시며 나가실 채비를 하시기에 언니를 이대로 보내기는 아쉬워 저도 같이 나가자며 짐을 챙겨놨습니다. 복도는 어째선지 들어올 때와 달리 엄청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어두워 언니의 옷깃을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언니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버튼을 누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언니가 먼저 탔고 뒤따라 저도 타려는데 방금까지만 해도 웃음기 가득했던 언니가 정색을 하고는 넌 다음 거 타고 와 이러시는 겁니다. 전 언니 없이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버텨야 한다는 게 너무도 무서웠기에 당연히 여기 너무 무섭다 그냥 같이 타고 가자며 울먹이며 졸라댔죠. 그러니 언니는 아까 전과 달리 엄청 화를 내시면서 아 그냥 다음 거 타고 오라고! 소리치시니 어쩌겠습니까. 전 결국 언니를 놓아주었고 다음 거를 타고 가겠다 했죠. 그러니 그제서야 얼굴을 푸시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물러나자 문이 닫히는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에 언니가 저를 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4, 3, 8.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채 물어보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은 완전히 닫혀 로비 1층까지 내려간 걸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저는 그걸 타고 내려갔죠. 하지만 로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텔의 문 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발가 있었고 저는 쓸쓸하게 혼자 모텔을 나오며 꿈에서 깼습니다. 깨어나니 이처럼 꿈이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을 꾼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꾼 꿈속의 장면들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꿈은 그 숫자와 관계되는 일이나 사회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꿈으로 해몽이 됩니다. 현재는 별로 행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운명이 호전될 길몽이며 참고로 금년이 단기 4351년입니다. 신안교 입구 경류장에 가보셈. 4388. 시발 소름이 돋네. 죄송한데 님들 소름이 돋아서 안되겠어요.